자, 2013년 3월 모의고사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여기 뭐 많이 공부를 뭐 특히 모르는 문제, 전혀 뭐 개념이 없는 문제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14번 문제는 물리 및 화학에서 이제 같이 소개되는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물리에도 가르치고 화학에도 가르쳐요. 우리가 원자 모델의 변천사를 보면 돌턴 모델이 있습니다. 돌턴 모델은 원자는 안 쪼개져요 하는 이런 모델이었죠. 돌턴이 1801년 원자설을 발표했는데요. 갑자기 원자는 안 쪼개지고 뭐 같은 종류의 원자, 같은 질량 가지고 원자는 화학 반응 통해서 다른 원자로 바뀌기도 하고 뭐 소멸되거나 또는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밥 처먹다가 팍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돌턴은 원자설을 발표했을까요? 돌턴 원자설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돌턴 원자설이 1801년에 발표됐다 했는데요. 그 전에 1770년대와 그리고 99년에 각각 라보아제가 질량 보존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루스트가 일정 성분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걸 발표했을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니 화학반 시켜보니까 질량이 같네. 전과 후가 같네. 즉 우리가 그전까지는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았다고요. 그러면 나무 질량과 제 질량은 제 질량이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플로시스톤이라는 게 있어갖고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성분 법칙도 마찬가지겠죠. 수소산소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질 때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하더라. 뭐 구리하고 산소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졌을 때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반응하더라.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돌턴이 원자설을 제시한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원자는 안 쪼개져요라고 했는데 이후에 화학이 조금 더 발달하면서 1800년대 후반에 음극선 실험이 나왔어요. 희미하게 빛처럼 보이는 음극선이 있었네요. 앞에 장애물 놔두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리고 빛인가 생각했는데 바람개를 놔두니까 바람개가 돌아가요. 질량 가진 입자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요. 그리고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 전류 방향, 힘 이렇게 하듯이 자기장을 걸어줘도 힘을 받아서 휘어지더라고요. 그런 음극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전자다라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돌턴 모델은 음극선 실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원자가 안 쪼개졌는데. 즉 모든 원자마다 공통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장이더라. 그걸 뭐라 하자? 일렉트론이라 하자 하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렉트론이라는 말을 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양반이 톰슨인데요. 어쩔 수 없이 영국 왕립학회의 수장이었다 보니까 톰슨 모델로 발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바디의 원자에 전자가 콩콩 박혀 있다. 그리고 이 전자는 모든 원자마다 공통으로 즉 질량의 전하의 비가 똑같은 공통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음극선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양극선에 대한 정체를 몰랐어요. 양극선 실험도 있었는데 양극선 정체는 훨씬 더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톰슨 모델이 만들어졌죠. 톰슨이 제자였던 러더퍼드는 자기 스스로는 톰슨 모델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100%다 통과될 거야. 돌턴 모델이 맞았으면 알파 입자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톰슨 선생님의 모델이 맞으면 100%다 통과될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99.9% 이상은 통과돼요. 근데 아주 만에 하나 개 정도로 원자에 부딪혀서 다시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마치 그물에다가 대포를 쐈더니 그물을 맞고 대포알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안에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아요라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알파 2차 쌍화식은 톰슨으로서 설명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러드포드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요, 러드포드의 이 모델에서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 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러드포드가 발표했던 게 1911년인가 그 정도인데 이미 1865년도에 맥스웰 방정식이 발표됐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하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바이블과 같은 그런 방정식인데요. 전하를 뜨는 입자가 가속 운동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라는 게 일단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자핵 주변의 원동을 만약 하겠다면 얘는 원동은 가속 운동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전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그게 전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원자핵과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러드포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야 원자핵이 있는 건 맞아. 전자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설명하지 못하지만 후학들이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조금 있다가 보어란 사람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전자가 돌 수 있어. 그리고 이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라는 가정하에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내게 됩니다. 즉 그 당시에 수소 원자를 보니까 수소기체 방정관이라고 하는데요. 수소기체 방정관 고전압을 걸어서 수소기체가 있었는데 빛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온 빛을 보니까 빨간색에 대략 686나노인데요. 그냥 680나노 할게요. 선 스펙트럼이 하나 보이고 486나노인데 480나노 쪽에 또 선 스펙트럼 하나 보이더라고요. 430나노와 410나노에도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알려졌던 것들입니다. 저걸 왜 저래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배경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즘을 통과한 빛들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더더더 고전압을 걸어준다 하더라도 이 위치는 안 바뀌더라고요. 왜 그래를 대해서 보어가 그래 수소 원자는 또는 다른 원자는 이런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선 스펙트럼 형태로 나온다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전자 껍질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됐네요. 수소 원자가 아니면 조금 안 맞아요. 그 조금 안 맞는 것은 현대 오비탈 모형으로 즉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구름처럼 어디에 있는지 확률 함수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은 러드퍼드의 형태로서는 설명될 수 없고 보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화학에서 배울 겁니다. 이미 배워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럼 보어 화학에서 특성하고 공부했으면 이거 나왔을 텐데 안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뭐냐 이게 에너지준이 저거 해가지고 바닥 상태 그거 잘 몰라요. 자, 그러면서 보어가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하네요. n=1이라는 주양자 수가 있겠다고요. n=2라는 전자 껍질 있고 n=3, 4, n=무한대 하겠습니다. 각각의 전자 껍질은 이거 에너지 중위를 쓰는데요. 그냥 높이 반지름 차이는 아니에요. 나중에 수소의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건데요. 원자 핵이 있고 n=1에 있을 때 반지름이 r이면 n=2에 있으면 반지름은 4r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n=3이면 9r의 반지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의 크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중위로 소개된 거고요. 그래서 n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주양자 수의 제곱에 대해서 상수 k를 주는데 이 k 값은 화학에서는 1312 kJ per 몰로 표현되고요.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 per 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1몰 6 곱하기 12 23승계 모으면 요거에 6 곱하기 12 23승계 하면 1312 kJ 나와요. 그리고 뭐 조그만한 보어가 100년 전에 했던 1923년인가 이때 발표된 것 같은데 보어가 100여 년 전에 계산했던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겁니다. 입시과학에서 소개할까요? 이 전자껍질 사이를 움직일 때만 뭐 한다고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네요. 아무래도 방출하는 게 설명하기가 좀 유리하죠. 파장 이쪽은 긴 쪽이고요. 이쪽은 파장이 짧은 쪽입니다. 파장이 짧다는 것은 진동수는 큰 쪽이죠.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광역에서에 대해서 에너지가 더 크다 되겠다고요. 광역에서는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양자수 2에서 주양자수 1로 전자가 내려올 수도 있겠군요. n=2에서 n=1로의 전자전이 많이 길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보어는 n=1껍질을 k껍질로 표현했습니다. n=2껍질을 L, 3이면 M, N, OPQ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L에서 K로의 전자전이 괜찮죠? 근데요, 나는 이게 또 이것도 너무 기네요. 그래서 조금 더 줄이려고 합니다. N=1로 내려온 전자전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라이먼 기열. 그래서 라이먼 계열인데 이 라이먼 계열들은 기가 막히게 UV 자외선 용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에서 1로의 전자전이는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걸 라이먼 1이라 쓸게요. 우리가 2교실에서 통용된 용어를 쓸게요. 라이먼 1 하면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구나.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뻔하게 라이먼 2, 라이먼 3, 라이먼 4 아니 이거는 무한대에서 떨어지니까 라이먼 무한대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색깔 파란 거 쓰고 있는 것은 자외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먼 1, 라이먼 2 근데 라이먼 1보다 라이먼 2 에너지가 더 커요. 라이먼 3가 더 크긴 한데 그 간격은 좀 좁아지네요. 그래서 라이먼 3 등등등 하다가 라이먼 무한대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자외선 용리에 떨어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볼 때 라이먼 1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해요. 요 놈의 에너지, E1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K가 되겠죠. 13.6 일렉트론 볼트 거리가 됩니다. E2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상수 K가 되겠고 E3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가 되겠고 등등돼서 이 무한대의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라이먼 1의 에너지는 1제곱분의 1 빼기 2제곱분의 1 크기로서 4분의 3K의 에너지를 라이먼 1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먼 2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K. 라이먼 3 에너지는 1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하니까 16분의 15K. 그래서 라이먼 무한대 에너지는 말 그대로 K만큼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1로만 떨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3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4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5에서 2로 떨어지고 무한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정리를 잘 해놓은 사람이 있네요. 발만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떨어지는 것만 가시원선에 떨어져요. 더 넘어가면 자외선 쪽인데요. 그냥 비지블라이트 가시원선이라고 쓸게요. 발목 원리를 쓰겠습니다. 예, 요 놈입니다. 발목 계 중에선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빨강 연결이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4에서 2로 떨어집니다. 발목 2라 했는데요. 요 놈은 아까 봤던 486나노 초록입니다. 그렇다면 발목 3, 발목 4도 있는데요. 각각 파란과 보라색 되고 있습니다. 더 넘어있는 발목 무한대는 자외선 영역 쪽에 떨어져요. 근데 이 두 개가 겹칩니까? 다시 말하면 발목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은 라이먼 중에 에너지 제일 큰 놈보다 혹 에너지가 더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네요. 발목 원의 에너지는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입니다. 산수계산해 보면 36분의 5K의 에너지가 됩니다. 발목 2의 에너지는 2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입니다. 요놈은 16분의 3K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 무한대 에너지는 2제곱분의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 해가지고 요놈은 4분의 1K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크다 한들 라이먼을 이기지는 못하네요. 이 두 개가 서로 겹쳤으면 훨씬 더 분석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안 겹치네요. 그럼 뻔하게 3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니? 할 수 있죠. 예, 4에서 3으로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것들인데요. 이런 놈들은 파센 계열이라는 놈을 씁니다. 이 파센 계열은 적외선 연계에 떨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 파센 무한대 해봐야 발목원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으로 만큼씩 더 있긴 한데 좀 과장되게 해서 파센 1부터 파센 무한대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각각 영역이 라이먼 계열들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UV 자외선 영역에, 발목 계열들은 비지블라이트 가시광선 영역에, 파센 계열은 인프라레드 적외선 영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화학에서는 이 에너지 크기에 대한 비교값을 꽤 자주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놈의 에너지 비는 몇 대 몇입니까? 3대 에너지 비는 3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 수비도 역시 3대 1, 파장 반대로 1대 3 하면 되겠죠. 또 물어보는 게 라이몬과 발목원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네요. 36분의 27대죠. 27대 5의 에너지 비율입니다. 진동 수비도 그렇게 있고 파장비는 그와 반대가 됩니다. 16분의 15K하고 16분의 3K면 5배 차이 나네요. 그래서 꽤 자주 물어오는 놈들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물리에서는 친절하게 이 에너지 값들을 미리 주고 있네요. 여기는 안 주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 찾아보면 요 에너지 K 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라고 써놓고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 또 마이너스 뭐 얼마지? 4점 얼마 그렇게 써놓고 시작해요. 이해되시겠어?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한꺼번에 다 적기 어려우면요, 뭐 사진 툭 찍어놓고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때도 써먹어도 돼요. 네. 뭐 사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네요.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4번 문제에서는요, n 이퀄 1, n 이퀄 2, n 이퀄 3, n 이퀄 4 등등 해서 n 이퀄 무한대에 놓으면,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냥 단순하게 E1, E2, E3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선 스펙트럼 상에서 4개의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파장들을 주어놨습니다. 기억 질문입니다. E2와 E3를 비교해봤네요. 네, 당연히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가 큰 놈이에요. 우리가 n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주양교수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퍼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E3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얘기는 틀렸죠. 니은 가에서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합니다. 바닥 상태라는 것은 n 이퀄 1에 있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네, 그럼 니은 얘기는 맞는 거죠. n 이퀄 1에 있는 게 바닥 상태입니다. 수소였으니까 그죠? 나는 있습니다. 예, 여기 나는 가시광선 영역의 온놈들이거든요. 나는 수소원자 방출하는 발마 계열의 했습니다. 발마 계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들트 상태의 전자가 n 이퀄 2인 궤도로 전지할 때, 그렇죠? 그래서 3에서 2로, 4에서 2로, 5에서 2로, 6에서 2로 떨어지는, 그래서 발마 계열들은 n 이퀄 주양자수 n 이퀄 2 껍질에 들어올 때의 전개할 때의 방출하는 스펙트럼. 그래서 디귿얘기도 괜찮죠?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8페이지 넘겨볼까요? 15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넘겨서 15문제 써보십시오. 자, 4월에서 15문제 보시면은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에너지 중이 E1, E2, E3가 있는데요. E2에서 E1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F1의 에너지를 냈고요. 그리고 E3에서 E1으로 내려오면서 이건 F2의 에너지를 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라이먼 1, 라이먼 2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하면 E3에 있는 놈이 E2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F3를 내네요. 이 놈은 발마원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에너지 준위는 E1, E3보다 높다? 아니죠. E3가 더 높은 거죠. 그럼 저거
첫 번째 질문 기억하고 똑같은 질문이잖아. 빛의 진동수는 F1이 F2보다 작습니까? 했어요. F1이 F2보다 작다? 예, 진동수는 에너지의 직접 비례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광학것을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하 F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진동수가 직접 비례되는, 그래서 에너지 역시 이쪽이 작은 쪽, 이쪽 에너지가 큰 쪽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원자에서 나오는 놈들이 불연속 스펙트럼 띄어요? 불연속한 산 스펙트럼 띄웁니까? 불연속한 산 스펙트럼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 반경에서 특정 빛만 찍찍찍 나온다는 것은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뭐하대? 불연속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전까지 우리는 에너지는 연속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너지가 뭐하다? 불연속하다. 이게 양자역학. 우리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첫 포문을 다만 실제로 양자역학을 하려면은 뭐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불연속해요라는 말을 제일 처음 꺼낸 사람이 보호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첫 포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 나오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양자수 n 올 x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종류의 에너지를 한번 써보자 하겠습니다. x가 2면 하겠네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면서 방출했다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만 있어? 라이먼 1 하나만 있죠. x 이꼴 2면은 라이먼 1 하나만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x가 3면 할게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면서 방출할 수 있는 종류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이렉트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겠고 이쪽에 내렸던 놈이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라이먼 2로 다이렉트 내려올 수도 있겠고 일단 발모 1으로 n 2로 내려온 뒤에 다시 라이먼 1으로 내려올 수도 있네요. 주양자수 라젝스가 3이었다면 몇 종류 나와? 세 종류 나오죠. 이해됐어? 네, 이해했어요. 주양자수 x가 4였다면 n 이꼴 4에 있던 전자였다면 하겠습니다. 예,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먼 3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n 이꼴 3으로 한번 내려온 뒤에 파센 1으로 내려온 뒤에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먼저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 파센 1도 있겠고 이렇게 내려온 발먼 2도 있겠고 다이렉트 내려온 라이먼 3도 있겠네요. 라젝스가 4였다면 몇 종류 나옵니까? 6종. 6종류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향가수 x가 5였다면 몇 종류 나올까요? 잠깐만요. 10가지 나옵니다. 네. 라이먼 1, 2, 3, 4, 발모 1, 2, 3, 파센 1, 2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 계열이라고 합니다. 브라켓 1, 그 다음에 핀트 계열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몇 개까지 있어요? 무한대죠? 아, 네. 이런 형태의 수열을 몇 급수라는 이름을 써요. 네, 이거는 잠시 나눠줍시다. 그럼 주양자수 x 이꼴 4에서 방출할 수 있는 선스펙트의 종류는 라고 한다면은
델타 N이 한 칸 움직인다면 라이머 1, 발머 1, 파선은 있죠. 한 칸 움직이면 에너지의 크기에 대해서 한 칸 움직이면 이게 라이머 1입니다. 굉장히 줄임표 많이 하고요. 발머 1도 있네요. 파선도 있군요. 두 칸 움직여요. 두 칸 움직인다는 것은 라이머 2와 발머 2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머 2의 에너지는 이쪽에 있죠. 발머 2의 에너지도 여기에 있겠군요. 세 칸 움직인다고 할게요. 세 칸 움직이는 것은 라이먼 3 하나 뿐입니다. 그죠? 네, 요 에너지에 비해서 조금 여기에 라이먼 3 할게요. 그럼 이걸 선 스펙트럼으로 땡겨내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네요. 이걸 90도 꺾으면 이 그림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주함수수 n 이퀄 4에서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선 스펙트럼은 6종류. 라이머 1, 2, 3, 발머 1, 2, 파선 1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 그러면서 뭐 여기에 진동수 F1, F2, F3 이렇게 쓰면서 그들의 관계. 결국엔 라이머 2의 에너지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라이머 2의 에너지는 라이머 1과 발머 1의 합이죠. 에너지의 합이 된다는 뜻은 진동수압도 똑같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이 반비례한대요. 파장끼리가 몇 대 몇입니까? 이 문제는 돼요. 근데 파장끼리 더했더니 저놈의 파장이 나와. 이런 건 없어요. 파장끼리 뺐더니 저놈이 나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파생 1의 진동수, 발머 1의 진동수, 라이머 1의 진동수를 합하면 4에서 3으로, 3에서 2로, 2에서 1로의 진동수 에너지를 합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4에서 1로 떨어지는 라이머 3의 에너지, 라이머 3의 진동수와 같다. 이런 문제들이 과학에서 많이 물어와요. 알겠습니까? 뭐 물리수도 마찬가지 에너지 주고 저 에너지 합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지금 당장 다 정리하기 힘드니까 사진 찍어놓고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정도 더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파동 들어가기 직전에 뭘 배웠습니까? 하면 상부 유도와 자체 유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뭐 그 뭐냐 송신탑 그런 거나. 예. 자, 우리가 이런 저항체를 하나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건전지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를 ON 시키면 여기에 암페어미터 전류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면 시간에 따라서 스위치 ON 했을 때 전류가 찍 흐르죠. 저항체가 있고 전압이 있다면 흘러가는 전류 세기는 R분의 V 이렇게 됩니다. 찍 가다가 스위치 오프 해버리면 그대로 뚝 떨어지죠. 가능하잖아.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저항체도 있고 코일을 놔둘게요. 코일을 오면 기호는 L로 쓰는데요.
전류가 올 때 코일에서 이 전류 오지 마 하는 일종의 저항체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저항의 효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코일이라는 것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더 이상 저항 효과를 못 내요. 그래서 스위치 온과 오프하는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칙 순간 올라가지는 않고요. 약간 지연 딜레이 되네요. 오프하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내면서 역시 약간 딜레이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체 유도라는 힘을 씁니다. 스위치가 ON 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저항 효과를 못 내는데요. 이 코일이 만드는 저항 효과를 XL, 코일은 유도 전류할 때 그 유도 저항 효과로서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저항 효과는 2파이 FL로 쓰는데요. 이 F는 진동수를 얘기합니다. 주파수를 얘기해요. 근데 직류의 주파수는 어때요? 제로죠. 직류 주파수는 제로예요.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만들어질 때 XL 값은 즉 저항 효과는 직류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 그대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암페어미터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저항체가 있고요. 코일도 있어요. 암페어미터 전류계에 내가 밑에 직선이 이렇게 껐잖아요. 직류 전류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놓은 거는 교류 전류를 얘기합니다. 가정에 쓰는 교류 전류 말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역시 마찬가지 스위치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어디있어요? 자, 지금은 X축 시간축인데요. 얘는 하겠습니다. 얘는 프리퀀시, 이 교류 전원의 주파수, 진동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커지면 XL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주파수에 대해서 XL 값은 당연히 이렇게 정비하게 됩니다. 저항 효과가 점점점 더 커져버리겠죠. 저항 효과가 점점점 더 커져버린다면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못 흘러요. 이해했어? 진동수가 제로라는 뜻은 직류전기를 말했는데요. 직류전기였다면 R분의 V값 요 전류가 흘렀겠죠. 이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가 커질수록 주파수가 커질수록 저항 효과가 코일의 저항 효과가 점점점 더 커져버려요. 그럼 전류 세기는 점점점 약해지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코일이라고 하는 놈은 저주파는 통과시키는데 고주파는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거 정해 주십시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건전지 준비해왔고요. 우리가 이런 금속판을 준비해봤네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금속판 요 사이를 띄워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면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기가 축전돼요. 이런 놈을 우리는 전기 회로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C, 콘덴서, 커패시터, 축전기 같은 말이에요. 축전기 이름에서 보니까 전기를 저축하는 놈이에요.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커패시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전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다 똑같은 말로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축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저축되면 여기 전기장이 걸리는데요. 플러스가 걸리다 보니까 이 전류 흐름을 방해할까요? 더 잘 통하게 할까요? 방해하는 거죠. 여기서 건전지 직렬 연결할 때 요게 뭐 1.5V 합시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3V죠. 이런 거 어떻게 되죠? 2.5V예요. 반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즉 지금 보면 여기가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 충전이 되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얘의 콘덴서의 전기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기울은 C를 씁니다. 이 안에 뭘 넣냐에 따라서 유전체의 유전율 엡실론을 쓰겠고요. 유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의 몇 배 카파배만큼이 엡실론. 그래서 물질마다 유전율이 달라요. 요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겠고 면적을 S라 한다면 D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유전기는 저러면 금방 축전되면서 전기를 못 흘려요. 그래서 이 콘덴서 축전기의 전기가 차는 거에 대해서 전기가 차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데요.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XC를 쓰고 있네요. 얘는 파이 FC분의 1. 얘 C가 이 전기 용량입니다. 코일은 코일 하나에 고유한 L값, 즉 코일의 유도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축전기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 가변 축전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하면 면적이 어떻게 돼? 좁아지겠죠. 적어지겠죠.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유전체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가변 콘덴서는 전기 용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항차 R이 있고 콘덴서 C가 있네요. 이러면서 전류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진동수에 맞춰서 전류 세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용량 리액턴스 보면 XC 보면 프리퀀시가 제로였다. 그럼 징유잖아요. 프리퀀시가 제로면 이 값은 무한대가 되버리겠죠. 즉 진동수의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이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제로면 전기를 아예 못 통하겠고요.
진동수 커질수록 전류 세기가 점점점 더 커지는데 그렇다고 무한하게 커지지는 않겠고요. 어디에 수렴하겠습니까 하면 이게 진동수가 엄청 커져버리면 이게 거의 제로에 수렴되니까 이 전류 세기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는 저주파는 제거하고 고주파는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스피커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모양 스피커라는 놈이에요. 여기에 스피커에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근데 코일을, 자, 이건 코일을 스피커와 직렬연결한 겁니까? 병렬연결한 겁니까? 직렬이죠. 얘는 고음용일까요? 저음용일까요? 고음은 얘가 잘 통과를 시키지 못해요. 제거를 한다고요. 고주파를 제거해요. 이거는 저음용 스피커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스피커를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 코일을 이쪽으로 해놨어요. 고주파는 이쪽으로 통과가 잘 안 돼요. 이해됐어? 저음만 나가는 거죠. 고주파는 이쪽으로 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음용이에요. 스피커와 코일이 병렬되면 고음용이네요. 그럼 콘덴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피커와 콘덴서가 직렬이에요. 저주파는 얘가 잘 통과를 못 시키죠. 이건 고음용이에요. 똑같죠? 고주파는 이쪽으로 잘 가버려요. 저주파만 이리 가네요. 이거는 저음용이에요. 그러니까 코일과 콘덴서가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정해주실까요? 자, 볼까요? 가래요. F0에서 F1으로 바꿨더니 전류가 더 잘 흐른대. 얘는 고주파를 잘 통과시키죠? 이해됐어요? 네. F1 봤더니 전류 세기가 증가한대. 확인됐습니까? 그렇다면 F0하고 F1을 보면 F1의
진동수가 더 크죠. 주파수가 더 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저항체가 있고 코일을 이렇게 놔뒀네요. 나옵니다. 그렇다면 얘는 F0에서 F2로 바꿨대요. 전류가 또 증가한대요. 얘는 저주파를 잘 통과시키죠. 그러면 F0보다는 F2는 진동수가 작은 거죠. 진동수가 작은, 주파수가 작으니까 더 잘 통과되겠네요.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요 놈이 F0였답니다. F1은 여기에 F1을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다. 요게 F0였는데요. F2로 바꾸더니 전류가 더 잘 통과된대. F2는 이런 관계죠. 이해했어? 답답이 나온 대로 줄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F2가 제일 작고 F1이 제일 크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더 공부합시다. 지금은 저항체 코일 독단으로 또는 콘덴서 독단으로만 연결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저항체가 있고 코일도 있고 콘덴서도 같이 있네요. 흔히 말하는 RLC 배로라는 거예요. 얘는 저주파는 잘 통과시키는데 고주파는 잘 못 통과시켜. 얘는 또 그와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에 대해서 전류, 요 교류 전개의 진동수를 점점 늘려가면 전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얘는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특정한 진동수 F0, 여기서 말하는 F0는 아니에요. 특정 진동수 F0에서 전류가 맥스 흐르네요. 앞에서 우리가 XL 용량, 유도 리액턴스 XC 이게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라는 걸 썼는데요. 임피던스 Z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의 이렇게 제곱됩니다. 원래는 절대치의 제곱인데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XL과 XC가 뭐하다면 같아버린다면 가장 작은 저항 효과를 냅니다. 그때 가장 작은 저항 효과는 저항체의 그 자체 값입니다. 그래서 전류 X는 요 저항 V에 대해서 R분의 V라는 요 저항을 요 전류수 얘기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요. 얘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 값을 저항체로 한다면 요만큼이 XL 되겠고 반대로 이쪽이 XC가 됩니다. 그래서 XL-XC 요 크기에다가 이렇게 XL-XC 요 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Z를 얻어내는 거예요. 전체 저항 효과가 됩니다. 즉 실제로 코일이라든지 콘덴서는 전기에너지 소모하지 않아서 저항 효과만 있고 전류 흐름을 막아주는 효과만 있지 전기에너지를 직접 소모하는 것, 요 저항, 요 놈이 전기에너지를 직접 소모하는 놈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 둘은 전기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정기장 형태로 저장만 시키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x 값이 0이 된다면 가장 작은 임피던스 Z, 즉 R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XL 값이 어떻게 쓴다고? I, FL